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승리의 기록 뒤편에 아군을 향한 칼날과 역겨운 질투,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추악한 관기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천하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희대의 영웅. 그러나 그가 통일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그 절정에서 자신과 공을 다투는 동료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나라의 명장 왕혼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파헤칩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당신이 알던 역사가 피비린내 나는 공포로 뒤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왕혼의 출발은 그야말로 태양처럼 눈부셨습니다. 그의 가문인 태원 왕씨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죠. 아버지 왕창은 위나라에서 재상의 반열인 사공, 위지위까지 올랐으며 친척 중에는 한나라의 충신으로 동탁을 암살하려 했던 왕윤이나 훗날 수춘에서 반란을 일으킨 왕릉 같은 거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쥔 그야말로 선택받은 운명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답게 그의 관직 생활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위나라의 실권자 조상이 대장군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 왕혼은 젊은 나이에 대장군의 연으로 관직을 시작했습니다. 젊고 유능하며 압도적인 배경까지 갖춘 그에게 모든 이 기대와 부러움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웃고 있는 저 거물들이 언제 서로의 목에 칼을 꽂을지 모른다는 것을. 권력의 무상함과 잔혹함은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이마신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고평릉의 난이 터졌습니다. 노회한 사마이가 기습적인 쿠데타를 일으켜 조상을 비롯한 조씨 일파를 숙청하자 수도 낙양은 피바람에 휩싸였습니다. 조상의 라인이었던 왕혼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가문이 통째로 몰락하는 끔찍한 숙청 속에서 왕혼은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창이 사마의 측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모든 것을 잃는 대신 관직에서 면직되는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 대신 집으로 돌아온 왕혼은 며칠 밤낮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조상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부른 참혹한 몰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았죠. 진정한 힘은 명분이나 칼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줄에 있다는 것을. 그는 결코 조상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짐은 훗날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괴물로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였습니다. 왕혼은 곧 다시 벼슬길에 올랐고 이번에는 새로운 실세, 사마이의 아들인 사마소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명문가라는 흠잡을 데 없는 배경은 위나라를 집어삼키려던 사마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사마소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승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상상시라는 직책에 임명되었습니다. 상상시는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간언하는 그야말로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는 이제 황제의 숨소리, 그의 작은 기침소리 하나까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어두운 궁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야망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 조환에게 선양을 받아 새로운 통일 왕조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왕혼의 충성 대상은 조씨에서 사마씨로 완벽하게 바뀌었죠. 새로운 황제 아래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양열 장군에 임명되었고 곧바로 서주자사로 승진하여 지방의 강력한 군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가 부임한 서주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해마다 끔찍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거리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들이 뒹굴었습니다.
왕호는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주는 선정을 펼쳤습니다. 굶주림에 죽어가던 백성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이자 구원자라 칭송하며 눈물로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수도 낙양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과연 그의 행동은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순수한 자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굶주린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값싼 무기임을 알았던 것일까요? 그는 허창에 주둔하며 회수 북쪽의 군사들을 감독하는 중책을 맡으면서도 국가의 손해와 이익에 대한 날카로운 상소문을 끊임없이 조정에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황제는 그의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유능하고 자비로운 신하위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정로장군으로 영전하여 예주의 여러 군사를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고 예주자사의 직책까지 겸임했습니다. 예주는 당시 오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이자 두 나라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화약고였습니다. 왕호는 이곳에서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무기 삼아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적의 칼날이 닿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먼저 적의 심장을 파고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국경 지역에 위와 신을 널리 선포했습니다. 투항하는 자는 살려주고 믿음으로 대우한다. 이 달콤하고도 위험한 소문은 굶주리고 지친 오나라 병사들과 백성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혼이 부임한 이후 오나라 국경의 수비병들은 밤마다 몰래 강을 건너와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하고 귀순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죠. 왕호는 그들을 인자한 미소로 받아주었지만 그의 눈은 그들을 사람이 아닌 자신의 공적을 쌓아 올릴 숫자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해시 9년, 평화로워 보이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오나라의 장수 노숙과 설령이 무려 10만 명이라는 대병력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침공해 온 것입니다. 10만 대군이 일으키는 먼지는 하늘을 가렸고 그들의 함성은 땅을 울렸습니다. 노숙은 이양으로, 설령은 신식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진나라 국경수비대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진나라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주위 병사들은 대부분 휴가를 받아 해산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텅 빈 병영, 녹슨 무기를 왕혼의 휘하에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고작 500명뿐이었습니다. 500명 대 10만 명.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왕혼에게 즉시 후퇴하여 본대와 합류해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왕혼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참모들을 둘러보며 기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자의 미소가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계산했습니다. 적은 10만 대군이기에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있을 것이고 진나라 군대가 쥐새끼처럼 도망갈 것이라 믿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왕호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긁어모아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강을 건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회수강변. 500명이 결사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배에 올랐습니다. 노 젓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노에 천을 감았고 말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깊었으며 안개는 그들의 형체를 유령처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들처럼 소리 없이 강을 건너 오나라 진영의 배후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숙과 설령은 진나라 군대가 감히 그것도 고작 한 줌의 병력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습은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왕혼의 군대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오나라 진영을 덮쳤을 때 적들은 갑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비명과 혼란이 오나라 진영을 집어삼켰습니다. 500명의 병사들은 마치 5만 명인 것처럼 고함을 지르며 불을 질렀고 잠결에 깨어난 오나라 병사들은 아비규환 속에서 서로를 밟고 죽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호는 불타는 적진 한가운데서 피 묻은 칼을 쥐고 그 지옥도를 감상했습니다.
그의 전술적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사륙에 대한 그의 재능이 만개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기적에 가까운 승리였습니다. 왕호는 오나라 군대를 패주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오나라 군대가 쌓아둔 군량미 180여만 곡과 벼의 모종 5천여 배, 그리고 배 600여 척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타오르는 불길은 강 건너 진나라 땅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왕혼의 그림자는 거대하게 길어졌습니다. 점짓기 힘든 승리로 왕혼의 의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함령 3년, 그는 안동장군으로 승진하여 수춘에 주둔하게 되었고 양주의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대오나라 전선의 총사령관급 인물이 된 것입니다. 수춘성에서 그는 병사들을 조련하고 군비를 확장하며 다가올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오나라의 수도 건업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오나라에서는 환성에서 대규모로 둔전, 군대 주둔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하며 진나라를 침공할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호는 이미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양주자사 응작을 파견하여 적의 선발대를 박살내고 오나라 군대의 여러 주둔지를 차례로 격파했습니다. 그는 적이 숨을 쉴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오나라 정벌을 준비하라는 밀명이 내려왔고 왕호는 동쪽 국경의 모든 지형지물을 자신의 손바닥 보듯 파악하며 완벽한 체크메이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서쪽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영웅의 존재는 아직 계산에 없었습니다. 함령 5년 11월, 마침내 진나라의 황제는 천하를 뒤흔들 거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나라를 정벌하여 천하를 하나로 만들라. 이 한마디에 대륙 전체가 전율했습니다. 진나라는 이 최후의 전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정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 작은 먹잇감을 짓밟기 위해 발을 들어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왕호는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려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역사책의 가장 굵은 글씨로 기록될 그 순간을 말입니다. 작전은 치밀하고 웅장했습니다. 낭야왕 사마족과 도중으로, 안동장군 왕혼이 우조로, 건의장군 왕융이 무창으로, 평남장군 호분이 하구로, 진남대장군 두예가 강릉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 촉당에서는 용량장군 왕준이 수군을 이끌고 강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진나라의 칼날이 오나라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왕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쪽 전선을 맡아 오나라의 숨통을 정면에서 끊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원된 진나라 군의 규모는 무려 20만 명이었습니다. 20만 개의 창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강철의 숲이 움직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병사들의 발소리는 지진처럼 땅을 울렸고 말발굽 소리는 천둥처럼 하늘을 찢었습니다. 왕호는 그 거대한 군세의 선두에 서서 저 멀리 흐르는 장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붉게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왕혼의 가슴 속에는 피보다 더 뜨거운 야망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전쟁의 주인공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점점 해강 원년 1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장강을 휘몰아칠 때 왕혼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심양과 내양의 여러 성을 덮쳤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부서졌습니다. 왕호는 자비라는 단어를 전장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베어졌고 도망치는 자의 등에는 화살이 꽂혔습니다. 오나라의 병사들은 이 압도적인 폭력 앞에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오나라의 무의장군 주흥 등 5명이 적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적장을 생포한 왕호는 그들을 자신의 말 앞에 무릎 꿇리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패배자의 눈에 서린 공포와 절망. 그것은 왕혼에게 있어 그 어떤 최고급 술보다 달콤한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는 적장들의 목숨을 쥔 채
오나라의 다른 장수들에게 보란듯이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보아라, 너희의 운명도 이와 같을 것이다. 왕호는 멈추지 않고 고망성을 점거하고 오나라 장수 유공의 부대를 박살냈습니다. 수많은 적이 목이 베이거나 사로잡혔습니다. 강물은 시체로 뒤덮여 흐름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나라 진영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나라의 영무장군 진대와 평로장군 주명은 왕혼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스스로 항복해왔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적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왕혼이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나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도 건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오나라 황제 손호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는 승상장제와 단양태수 심영 등에게 나라에 남은 마지막 정예병 3만 명을 주어 왕혼을 막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오나라의 최후의 발악이자 마지막 숨통이었습니다. 장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왕혼이라는 괴물을 막지 못하면 오나라의 역사도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혼은 양주자사 주중과 합세하여 판교에서 오나라의 주력군과 마주했습니다. 잔강을 사이에 두고 두 군대의 살기가 충돌했습니다. 오나라 군대는 배수진을 친 쥐처럼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왕혼은 그들의 필사적인 저항조차 계산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의 움직임을 읽고 허를 찌르는 전술로 오나라군의 대열을 무너뜨렸습니다. 판교는 곧 지옥도가 되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벼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의 단말마가 뒤엉켰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왕혼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는 오나라 승상 장제와 심영 등 적장들의 목을 베어 높이 내걸었습니다. 7.8000명이 오나라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나라가 자랑하던 마지막 정예군, 국가의 방패가 왕혼의 발 아래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왕혼은 피로 얼룩진 갑옷을 입은 채 시체들이 산처럼 쌓인 전장을 거닐며 승리의 쾌감에 전율했습니다. 이제 오나라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위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투의 패배 소식은 오나라 전체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오나라 사람들은 크게 놀라 공포에 떨었고 황제 손호는 궁지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댔습니다. 사실상 오나라 정벌전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큰 공을 세운 지휘관은 왕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의 주력군을 섬멸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으니까요. 왕혼은 확신했습니다. 천하통일의 주인공은 나다. 황제 폐하도 역사도 나를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가오는 진짜 경쟁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나라의 주력군을 섬멸한 왕혼은 횡강에 거대한 진영을 구축하고 군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오나라의 수도 건업이 무방비 상태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강을 건너면 천하통일의 위협은 온전히 그의 차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완벽한 승리를 위해 마지막 위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정만이 감도는 그의 막사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쪽에서부터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왕혼의 승전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용량장군 왕준이 이끄는 수군이 무창을 격파하고 파죽지세로 강을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왕준의 군대는 마치 댐이 무너진 물살처럼 거침없이 오나라의 성들을 집어삼키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도는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왕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무대에 불청객이 난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주자사 주준의 참모였던 하온이라는 자가 이 상황을 가장 먼저 간파했습니다. 그는 주준에게 급히 달려가 말했습니다. 장군, 지금 장제가 이끌던 오나라 최정예군이 전멸하여 적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강을 건너면 싸우지 않고도 건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서쪽에 왕준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전장의 흐름을 꿰뚫는 정확한 통찰이었습니다. 주준은 하온의 계책이 옳음을 알았습니다. 대군이 갑자기 수도 앞에 나타나면
오나라 황제 손호는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준에게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총사령관은 왕혼이었으니까요. 주준은 하운에게 직접 왕혼을 찾아가 설득해 볼 것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운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왕혼 장군은 결코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공을 탐하지만 책임은 지기 싫어하고 무엇보다 남이 자신보다 앞서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위인입니다. 하지만 주준은 억지로 하운을 왕혼의 막사로 보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운이 왕혼의 막사에 들어섰을 때 왕혼은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운은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장군, 지금입니다. 왕준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을 건너야 합니다. 흙이 무너지듯 적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왕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전장의 열기가 아닌 차갑고 끈적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히 일개 참모 따위가 자신의 작전에 훈수를 두는 것도 불쾌했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왕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왕혼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럴듯하나 나는 황제 폐하의 조서를 따를 뿐이요. 조서에는 단지 강 북쪽에서 오나라 군대와 대치하며 그들을 묶어두라고 했지. 경솔하게 강을 건너 공격하라는 말은 없었어. 만약 강을 건넜다가 실패하면 그 죄를 누가 감당하겠소? 또한 조서에는 왕준이 도착하면 나의 지휘를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어. 나는 그저 폐하의 명령대로 왕준을 기다렸다가 그와 합류하여 함께 강을 건널 것이오. 왕혼은 원칙과 황제의 명령이라는 완벽한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기만이었습니다. 왕혼의 본심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쪽에서 달려오는 왕준이 자신의 발 아래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꼴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전쟁의 주인이고 왕준은 그저 조연임을 확인받고 싶었던 뒤틀린 권위의식.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준이 도착해 자신에게 보고를 올리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혼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직언을 날렸습니다. 왕준 장군은 만리 밖에서부터 적을 격파하며 오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공을 세운 장수가 이곳에 도착해 굳이 장군의 지휘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병법에 이르길 전장에서는 장수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강을 건너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왕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운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기 때문입니다. 충성심이란 성공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하운의 마지막 외침에도 왕혼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집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하운을 내쫓았습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물러가라. 왕혼은 그렇게 스스로 승리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틈 사이로 왕준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혼이 우려했던, 아니 그토록 경계했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왕준의 함대가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수천 척의 전함이 강물을 가득 메우고 깃발을 휘날리며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왕준의 군대는 이미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온 설화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병사들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혼은 강가에 서서 그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왕혼은 즉시 전령을 띄워 왕준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동료 장수로서 작전을 논의하자는 정중한 요청이었지만 그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내 진영에 배를 대고 내려와서 나에게 먼저 인사를 올려라. 내가 이 전선의 총사령관임을 인정하라. 그것은 위계 질서를 확인하려는 권력의 행사였고 왕준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족쇄였습니다. 왕혼은 왕준이 당연히 배를 멈추고 자신에게 달려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왕준은 왕혼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배를 멈추고 왕혼에게 가면 온갖 특집을 잡혀 발이 묶일 것이고
공을 가로채려는 왕혼의 수작에 노란하게 될 것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왕주는 왕혼의 서신을 받고는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령에게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을 전하게 합니다. 바람의 형세가 너무나 신속하고 맹렬하여 도저히 배를 멈출 수가 없소. 나는 그대로 건업으로 직행하겠소. 그것은 핑계였지만 동시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강바람은 왕준의 등을 떠밀 듯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왕준의 함대는 돛을 활짝 펴고 왕혼의 진영 앞을 보란듯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혼은 자신의 눈앞에서 쾌속으로 지나가는 수천 척의 배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 위에서 환호하는 왕준의 병사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 오만함. 왕혼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왕혼을 따돌린 왕준의 군대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오나라의 수도 건업, 말릉에 도달했습니다. 오나라 황제 손호는 이미 주력군이 왕혼에게 전멸당해 성을 지킬 병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손호는 스스로 몸을 묶고 관을 준비하여 죽음을 각오했다는 의미 성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왕혼이 아닌 가장 먼저 도착한 왕준에게 항복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삼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천하통일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천하통일의 마침표를 찍은 주인공은 왕혼이 아니라 왕준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제의 항복을 받아낸 왕준을 찬양했습니다. 왕혼이 피를 뒤집었으며 오나라 주력군을 격파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는 결승 테이프를 끄는 왕준에게 쏟아졌습니다. 왕혼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우물쭈물하며 자존심을 세우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원히 빛날 영광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혼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관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사에서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도둑놈.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공을 독차지해?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나라 정벌의 1등 공신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수치심을 씻을 수만 있다면 그는 무슨 짓이라도 할 태세였습니다. 왕혼은 즉시 붓을 들어 조정에 올릴 표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전쟁 보고서가 아니라 왕준을 죽이기 위한 저주의 문서였습니다. 왕준이 황제의 조서를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내 지휘를 받으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행동하여 군유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처벌해야 합니다. 그는 거짓과 과장을 섞어 왕준을 모함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는커녕 동료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왕혼은 표문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휘하 장수들을 소집하여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군, 전투 태세를 갖춰라. 목표는 오나라 잔당이 아니라 왕준의 진영이다. 그는 왕준의 군대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싸운 아군을 단지 자신의 공을 가로챘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반역 행위이자 내전의 불씨였습니다. 진나라 진영에는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왜 또 싸워야 합니까? 상대는 우리 편 아닙니까? 하지만 눈이 뒤집힌 왕혼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왕준의 진영을 들이칠 기세였습니다. 만약 이때 누군가가 말리지 않았다면 삼국통일의 축배는 피로 물든 독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가장 추악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며 역사는 끔찍한 비극으로 치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왕혼의 막사는 숨막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부관들조차 미쳐 날뛰는 주군을 말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준의 휘하에 있던 참모 하반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는 왕준에게 급히 간언했습니다. 장군, 왕혼은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와 싸우면 승패를 떠나 우리는 역적이 됩니다. 차라리 사로잡은 오나라 황제 손호를 왕혼에게 넘겨주십시오. 공을 그에게 양보하는 척하여 그의 관기를 잠재워야 합니다.
왕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더 큰 대위를 위해 이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 손호는 왕준의 진영에서 왕혼의 진영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왕혼은 결박된 채 자신의 발 아래 꿀려진 손호를 보자 그제야 칼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잡은 것도 아니면서 그는 마치 자신이 오나라를 멸망시킨 유일한 영웅인 양거만하게 손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리려다 결국 그 밥상을 통째로 빼앗아 먹은 셈이었습니다. 내전의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왕혼의 비열함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얼룩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왕혼의 질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스토커처럼 왕준을 감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틈만 나면 왕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뒷조사를 했습니다. 왕혼의 마음속에서 왕준은 여전히 죽여야 할 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에 계속해서 상소를 올려 왕준을 탄핵하려 했고, 왕준이 오나라의 보물을 횡령했다, 왕준이 역모를 꾸민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대장군의 모습이라기엔 너무나 찌질하고 음습한 행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왕혼을 보며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웃었습니다. 황제 사마염은 이 골치 아픈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왕준의 공이 크면 분명하나 명문가이자 자신의 측근인 왕혼의 체면도 세워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묘한 조서를 내립니다. 왕혼이 오나라 주력군을 격파하고 수도를 압박하여 손호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왕혼의 공이 으뜸이다.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왕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왕혼은 봉읍 8,000호를 받고 공작의 자기에 올랐으며 엄청난 하사품을 받았습니다. 권력은 진실보다 강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은 왕혼은 정동대장군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에 주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또 다른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터에서 보여준 관기와 질투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행정가로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형벌을 가볍게 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패망한 오나라의 유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왕혼은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문 앞에는 귀순하려는 오나라의 인재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는 오나라의 호족들을 진나라 체제에 성공적으로 흡수시켰습니다. 이 이중성, 이것이야말로 왕혼이라는 인물을 더욱 기괴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자신의 경쟁자에게는 살인 충동을 느낄 만큼 잔혹하고 옹졸하면서도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린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비로운 군주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내면에 공존하는 두 개의 자아였을까요? 그러나 그의 본성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오나라가 평정된 것을 기념하여 건업의 궁궐에서 열린 거대한 연회 자리였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왕혼은 왕의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연회장에 참석한 오나라의 옛 신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침통해하는 그들의 표정을 즐기며 왕혼은 입꼬리를 비틀어 잔인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대들은 나라가 망해서 꼬리말이 아닌데 어찌 슬퍼하지도 않고 술이나 마시고 있는가?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패배자의 상처를 후벼 파는 승리자의 오만함. 그것은 폭력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때 오나라 출신의 신하 주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처는 왕혼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나라 말기에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 서로 싸웠습니다. 위나라는 먼저 망했고 이제 오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 어찌 우리 오나라 사람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이 말은 왕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왕혼 역시 원래 위나라의 신하였다가 나라를 배신하고 진나라에 붙은 변절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처는 너도 나라 팔아먹고 여기 앉아있는 주제에 누굴 비웃느냐? 라고 점잖게 꾸짖는 것입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왕혼에게 쏠렸습니다. 왕혼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던진 독화살에 자신이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왕혼과 왕준 사이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혼이 왕준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왕준은 왕혼이 자객이라도 숨겨왔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왕준은 왕혼을 만나기 전에 집 안팎을 샅샅이 수색하고 무장한 호위병들을 병풍 뒤에 숨겨둔 후에야 왕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통일한 두 영웅이 서로를 믿지 못해 벌벌 떠는 모습. 이것은 영웅담이 아니라 불신과 공포로 얼룩진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왕혼의 질투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었지만 집안에서의 왕혼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내 종염은 위나라의 전설적인 서예가이자 정치가인 종요의 증손녀로 매우 총명하고 기계가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혼과 종염이 나란히 앉아 뜰을 거니는 아들 왕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제는 훤칠하고 재주가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왕혼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보시오. 우리가 저런 아들을 낳았으니 이만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놓이지 않소? 그것은 가장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소박한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왕혼의 가슴을 서늘하게 베어버렸습니다. 종염은 피식 웃으며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죽은 동생 왕윤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저 아이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왕혼의 동생 왕윤은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재능이 뛰어나 주변의 칭송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내는 대놓고 남편을 죽은 시동생과 비교하며 당신의 씨앗은 당신 동생만 못하다 라고 면전에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대장군도 아내의 눈에는 그저 열등한 수컷에 불과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온전한 존경을 받지 못했던 왕혼은 조정에서도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마염의 아들이자 태자인 사마충, 훗날 해제, 이 너무나 멍청했기에 조정의 신하들은 사마염의 동생인 똑똑한 사마유를 지지하는 세력과 태자를 지키려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왕혼은 사마유를 지지했습니다. 정적이 제거되고 사마유의 지지자들이 숙청당하는 피바람이 불었지만 놀랍게도 왕혼은 살아남았습니다. 황제 사마염이 왕혼을 꽤 아꼈거나 혹은 왕혼이 낌새를 채고 재빨리 고개를 숙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생존 본능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태희 원년, 황제 사마염이 55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면서 진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멍청한 황제 해제가 즉위하고 희대의 악녀 가난풍이 권력을 잡으면서 팔왕의 난이라는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궁궐에서 늙은 왕혼은 사도라는 최고 관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수많은 충신과 간신이 하루아침에 목이 잘려나가는 그 살얼음판 위에서 그는 마치 유령처럼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풍의 사주를 받은 초왕 사마위가 군사를 일으켜 권력자 양준을 죽이고 또다시 황족인 사마량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사마위의 참모 공성경이 조언했습니다. 거사를 성공시키려면 명망 있는 원로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도 왕혼은 군부의 신망이 두터우니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같은 수레에 태우십시오. 그러면 병사들이 따를 것입니다. 피 묻은 칼을 든 사마위가 왕혼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자 죽음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왕혼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를 대며 사마위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집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겨두었던 사병 1.00명을 무장시켜 저항태세를 갖췄습니다. 누구도 들이지 마라. 들어오는 자는 모두 베어라. 그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숨만을 지키기 위해 웅크렸습니다. 사마위는 감히 왕혼의 집을 공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얼마 후 사마위는 토사구팽당하여 처형되었습니다. 만약 왕혼이 그날 사마위의 수레에 탔다면 그 역시 역적으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원강 7년, 왕혼은 향년 75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전장을 누비던 장수들이 비명횡사하는 난세 속에서 침대 위에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피엔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의 삶은 승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내면은 늘 불안과 질투로 골마 있었습니다. 왕혼이 죽은 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진나라의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며 가문이 영광을 이어갔습니다. 왕씨 가문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왕혼을 삼국통일의 영웅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서의 행간에는 공을 탐하여 아군을 죽이려 했던 졸렬함, 패자를 조롱하던 오만함, 그리고 평생 경쟁자를 의식하며 떨었던 불안한 영혼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왕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공포는 귀신이나 괴물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인간의 뒤틀린 마음이 아닐까요? 그는 천하를 얻었지만 단 한순간도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왕준의 환영을 보며 자신이 1등인지 확인받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갑옷 속에 숨겨진 열등감이라는 이름의 괴물, 그것이 바로 왕혼이라는 남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피로 쓴 역사,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채널명 위 다큐멘터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왕혼의 삶을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둠을 엿보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 속에 묻힌 소름 끼치는 진실들을 함께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그 어둠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괴물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